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은 왕정리 네 번째가 되겠네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 고구려 백제의 왕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또 통일 신라 한번 단독으로 이제 그 신라 시대 거 한번 봤죠. 그리고 이제 또 가야, 또 발해 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고려 시대 왕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려 시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보통 이제 한국사 시험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고려 시대에 관련된 그러한 그 문제가 보통 한 8문제 정도 문항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결코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한 시대의 차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좀 정리를 이번 기회에 좀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고려는 그 고려 시대 그 이전에 그죠? 이 후삼국 시대가 있었죠. 견훤의 후백제, 또 궁예의 후고구려. 그러면서 이제 왕건에 의해서 이제 그 고려가 이제 그 통일되는 그러한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런 상태에서 고려 왕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은 상당히 이제 아무래도 매끄럽겠죠. 한번 살펴볼까요? 자, 고려 건국을 한번 살펴봐요. 일단은 고려가 성립되는 그 과정을 한번 보게 되면은 궁예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궁예 우리 드라마 보면은 막 애꾸는 해가지고서 저 탤런트 김영철 그죠? 요즘 토요일 날 뭐예요? 뭐 이렇게 동네 한 바퀴인가요? 아주 나오는 그 분이 있죠. 아주 그분이 내가 볼 때는 이 궁예 역할을 너무 잘해가지고서 이 궁예가 상당히 어떤 사람이 아주 그냥 소위 얘기해서 떴다 뭐 이런 느낌이 아주 수년 전 얘기지만요. 자, 이 후고구려를 만든 사람이 이제 궁예죠. 궁예는 그 신라 왕족의 아들이죠. 신라 왕의 아들이에요. 아들. 47대 왕이죠. 헌덕왕인가요? 거기 이제 아들. 그리고 어릴 때 뭐 보모가 잘못 이렇게 케어를 하다가 다쳐서 눈이 이제 실명을 했다라는 이제 설화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 궁예의 밑에서 일을 했던 호족 출신의 왕건이 궁예의 실정으로 이제 왕이 됐어요. 그래서 고려가 건국이 되는 거죠. 이때가 이제 서기 918년이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후백제의 견훤과 이제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래서 이 후백제와 초반에 그 전투를 벌였을 때는 뭐 대패를 해서 그 왕건이 목숨도 잃을 뻔했던 뭐 그런 전투도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전투 이후에 다시 와신상담에서 그 유명한 고창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제 대세를 잡죠. 그러면서 이제 후백제의 어떤 그 내분, 아들들에 대한 어떤 반란 이라는 것에 회의를 느꼈던 이 후백제의 견훤이 귀순을 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같은 그 해에 신라 마지막 왕이죠. 경순왕이 자진 항복을 함으로써 신라는 이제 접수가 되고, 그러면서 이 신검의 그 병력 그죠? 그래서 후백제군을 1, 2천 지금의 구미죠. 구미에서 격파를 함으로써 드디어 후삼국을 통일을 했습니다. 이때가 936년이죠. 이렇게 해서 1392년 조선이 건국하기까지 약 475년간 왕족을 지속했던 그 시대가 바로 고려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고려 이제 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시대에서 자주 나오는 그 왕은 한 4분 정도가 가장 많이 나오는 왕이에요. 그 첫 번째 왕이 이제 태조 왕건, 당연히 태조 왕건이고요. 두 번째는 개혁군주라고 일컫는 광종. 그리고 또 어떤 중앙 정치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잡고 또 유교 정치의 질서를 확립했던 성종. 그리고 소위 고려 말기에 그 원나라의 간섭기로부터 탈피해서 반원
정책을 폈고 또 개혁을 부르짖었던 공민왕, 이렇게 해서 태조 왕건, 그리고 광종, 성종, 그리고 공민왕이 가장 이 고려 시대에 많이 출제되었던 왕들이죠. 자, 오늘은 이러한 그 4명의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이사이에 또 다른 왕들도 있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좀 한데 좀 잘 엮어서 고려 시대 왕을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태조 왕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태조 왕건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1, 2천 전투에서 신검을 무너뜨리고 드디어 후삼국을 통일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초대 왕이 됩니다. 자, 태조에 관련된 사항은 매우 많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하나하나씩 한번 잘 확인,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 북진 정책이 나오네요. 자, 태조 왕건은, 그죠? 태조 왕건은 왕이 돼서 잃어버렸던 옛 고구려를 갖다가 되찾기 위한 어떤 정책을 피게 되죠. 그래서 서경을 어떤 그 북진 정책의 교두부로 삼는 그런 정책을 피게 됩니다. 자, 그 밑에 나오니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태조 왕건이 왕이 될 때까지의 어떤 그 숨은 조력자들, 뭐 숨은 조력자들은 아니죠. 많은 그 참모들이 많이 도와줬죠. 그 참모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신라 말이 있었던, 존재했었던 호족들 세력이죠. 그래서 호족들이 없었으면 왕건이 왕위에 오를 수가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이런 호족 세력들을 포섭하는 것이 왕건의 제1차 목표였죠. 그래서 많은 그 호족들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거의 뭐 30명이 가까운 그런 그 부인들을, 호족들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호족 세력들을 포섭을 함으로써 왕권 안정을 이루은 거죠. 자, 이렇게 왕권 안정을 하면서 이제 민생 안정 정책도 피게 됩니다. 소위 그 취민 유도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전쟁과 각종 노역에 시달렸던 그런 백성들에게 왕건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유화 정책을 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도 뭐 10분의 1 정도, 뭐 지금 11조 같은 개념이죠. 세금 받도록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그 국가에 내는 그런 세금을 갖다가 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고요. 그리고 또 뭐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죠? 저 고구려 시대 때 있었던 고국천왕 때 있었던 거죠. 그 진대법을 갖다가 개정해서 흑장을 또 설치했죠. 흑장을 설치를 해서 빈민 구제하는데도 신경을 썼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성종 때 의창으로 또 개편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호족 교육, 방금 앞전에 얘기했던 거죠. 결혼 정책을 많이 해서 아이도 많이 낳죠. 그래서 약 한 25남 9녀인가요? 또 엄청 많이 낳죠. 그래서 결혼 정책에서 많은 사돈을, 그죠? 그 뭐 장인어른이 그럼 뭐 몇 명이에요, 도대체, 그죠? 그리고 성씨도 이제 하사를 했죠. 조금 이렇게 저 문자가 잘못, 성씨인데 성씨, 그죠? 왕씨를 준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자기가 왕이 될 때까지 도와줬던, 왕이 되기까지 도와줬던 많은 공신들에게 역분전을 갖다가 제공함으로써 호족들의 자치권을 인정을 해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반면 또 왕건은 호족들한테도 이제 잘 유화 정책 해줬지만은 또 통제 정책도 아울러 펼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사심간 제도, 그리고 기인 제도가 있습니다. 자, 사심간 제도는 최초의 사심간은 마지막 신라 왕이었죠. 경순왕을 시켰죠. 그 지역을 갖다가 관리하는 그런 그 제도죠. 그 기인 제도는 일종의 그 인질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에 있는 귀족들의 자제를 갖다가 서울, 그죠? 수도로 오게 해서 어떤 그 뭐 구태타라든가 이런 미연에 방지한다,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것이 바로 기인 제도죠. 이거는 신라 시대 때 상수리 제도를 갖다가 이렇게 그 모태로 해서 만든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진 정책, 바로 앞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고구려 개성 의식을 가지고, 그죠? 서경은 지금 평양이에요. 평양을 중시해서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삼았다는 점 분명히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래서 청천강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누가요? 왕건이요.
자, 그리고 정치 안정 부분에서는 이 정계와 계백 요소라는 책을 편찬했고요. 물론 전해지지는 않지만서도요. 그리고 또 후녀 10조를 또 만들어서 또 반포를 했죠. 그래서 후녀 10조는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 그러한 조목이죠. 그래서 자, 내 이후에 왕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을 갖다가 알려주니 연등해야 팔관을 갖다가 성대하게 열치고, 자, 불교를 융성화시키고, 그죠? 또 뭐, 또 차령 산맥 이남, 지금의 전라도 지역 사람들은 관직에 등용을 시키지 말고, 뭐 여러 가지의 그런 내용을 담긴 그런 후녀 10조를 또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태조 한번 하나하나 볼까요? 자, 민생 안전 정책의 취민 유도, 흑창, 그 다음에 결혼 정책, 그 다음에 사신간제도, 기인제도, 그 다음에 북진 정책, 그리고 정계와 계백 요소, 또 계백 요소, 그 다음에 후녀 10조. 자, 요러한 그 키워드가 나오면 이건 누구의 이야기냐? 태조 왕건의 이야기다. 그리고 시험에 매우 자주 출제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왕 한번 볼까요? 자, 해종이 나오죠. 자, 해종은 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지만은 어떠한 문제 지문에 나오는 조연급의 왕이에요. 특별한 뭐 업적이라는 게 보담돼요. 그래서 태조 왕건 사이에 맏아들인데 이제 좀 미천한 출신의 왕비와의 그 사이에서 나온 그런 아들이어서 이 뭐라 그럴까, 항시 왕이 됐어도 이복 동생들이나 또는 주변의 이 호족들에 의해서 많은 목숨의 어떤 위험을 시달림을 많이 느꼈던 그런 왕이 바로 해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제 정종으로 가게 됩니다. 정종은 고려시대 때 왕이 동명이인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정종은 요렇게 표기를 하죠. 정종. 또 다음에 나오는 또 왕은 이제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는데요. 요 정종이 이제 또 시험 문제 좀 나오는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자, 정종은 뭐 역시 태조의 왕건 아들이죠. 뭐 태조 왕건 아들이 뭐 거의 30명 갖춰야 되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뭐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지만은 실패했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광종이 나오죠. 저 광종은 고려 시대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러한 빈출도가 매우 많이 나오는 그런 왕이죠. 개국군주죠. 자, 우리나라의 개국군주 그러면은 신라 시대 때 신문왕, 그리고 고려 시대 때 광종, 공민왕, 그리고 조선 시대 때 후기에 정조, 이 네 명의 왕을 개국군주라고 이렇게 우리가 시험 문제 많이 제시가 되죠. 자, 광종의 한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광종 첫 번째 노비안건법을 시행했습니다. 이때가 광종 7년인데 소위 얘기해서 양민이었던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노비를 전락했는데 이런 노비를 갖다가 다시 양민으로 되돌려주는 그런 개혁을 시행한 거죠. 그럼으로써 호족들의 세력을 갖다가 꺾는 그런 단행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과거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자, 과거제도는 쌍기라는 인물이 있죠. 그래서 후주의 에서 귀화한 사람이죠. 그래서 소위 스카우팅. 후주에서 아주 유능한 그런 관리인데 스카우트해서 과거제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백관의 공복을 제정했습니다. 즉 소위 얘기하면 공무원들의 어떤 위계질서를 갖다가 확립하는 차원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었다. 그리고 재위보를 설치했죠. 소위 해서 빈민 구제를 위한 사회복지 그런 차원에서 만든 죄위보를 만들었다. 그리고 칭제고는 황제를 칭했다. 그리고 연호도 사용했죠. 광덕, 준풍. 연호라는 것은 뭡니까? 독자적인 대등한, 그죠? 그런
대외적으로 표시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로 그 연호를 사용했던 왕은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라고 그랬죠. 영락이라는 그 연호를 사용했다는 거 우리가 공부를 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 밖에 그 뭐 주현 공부법, 또 죄의보설지가 한 번 더 나왔네요. 그 다음에 또 왕사, 국사를 제정했다. 그러니까 이날의 그 왕급의 대우를 하는 그 스님, 그죠? 고구려 시대는 당연히 불교를 숭상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또 국사, 또 나라의 스님이다. 그걸 제정했다라는 거죠. 뭐 주현공부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소위 그 주현, 주와 그 고을에서 세금제도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그 이 광종도 좀 시험 문제 매우 나오니까 구분해서 노비안검법, 과거제, 백간의 공복, 그다음에 죄의보 설치, 그리고 칭제 권원, 즉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그 연호는 광덕, 준풍, 그리고 그 밖에 주현 공부법, 죄의보 설치, 왕사 국사를 제정했던 그런 왕이 바로 광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종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종은 고려시대 때 그 경제 토지 제도죠. 그 전시과를 제정했던 왕이 바로 경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전시과를 제정했을 때는 그 전시, 그러니까는 이걸 한자로 표시하게 되면은 여기다 쓸까요? 밭전자에다가 뗄나무 시자죠. 그래서 어떤 그 뗄감 하는 그런 나무, 그다음 또 음식 그 식량을 얻으시는 전 합쳐서 전시과인데 이것을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관리들한테 그 준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전시과라는 것을 갖다가 줬지만은 그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 토지를 준 게 아니라 그 토지에서 얻는 그죠? 수조권, 즉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수조권을 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됩니다. 자, 이때 전시과를 제정했을 때는 관직의 어떤 높고 낮음, 그리고 인품을 반영해서 지급했다는 점. 물론 그 대상은 전국의 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종 보겠습니다. 자, 성종도 매우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그 임금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채택했다. 자, 여기에 그 최승로라는 그 신하가 있는데 그 최승로가 성종에게 시무 28조를 건네봤죠. 현재 뭐 전해지는 거는 약 22개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로 그 이 불교를 갖다가 이런 게 아니라 불교를 우리가 숭상을 하되 너무 과도하게 오버하지 말자. 그러면서 유교를 정치인으로 세우자.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최승로의 그 시무 28조를 수용하면서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체계 기틀을 세웠던 왕이 바로 성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종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 그랬죠? 자, 한번 그럼 성종이 이룰고 냈던 어떤 업적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통치 체제 정비가 있네요. 주요 지방의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 어떤 그 이제 그 소위 뭐랄까 중앙 집권적이지만은 모든 고을에 소위 얘기해서 지금의 공무원 같은 그런 관직들이 다 파견돼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안찰사도 파견하고 뭐도 파견하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커버가 안 됐죠. 어쨌든 간에 이런 주요 지방의 지방관을 파견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불교 행사를 좀 억제했다. 불교 행사를 억제했다는 것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했던 그런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학을 이제 설치를 해서 더욱 이제 그 귀족자 자녀들을 갖다가 그 들어오게 해서 그죠? 유능한 인재를 갖다 양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 때는 이제 그 이 과거 제도가 쌍기에서 이제 실시가 됐는데 이때 뭐 국자, 뭐 태학,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아주 고위 관직들의 자녀들이 입학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를 파견시켰고, 그래서 그 광종 때 있었던 그런 과거제도를 더더욱 정비를 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앙관제를 이성육부로 했다 그랬죠.
이성육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통치직을 정비했다. 보겠습니다. 자, 지방제도 정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전국에 12목을 설치했다. 아주 중요한 이제 요소에 이제 12목을 설치해서 여기에 지방간을 파견했다라는 점 앞에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향직제도를 개편했다 그랬죠. 소위 해서 향리제도를 또 만든 사람이 바로 성종이에요. 성종. 이때 당시는 이때 고려시대 때 향리는 조선시대 때 향리보다는 상당히 권한이 컸어요.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10도로 나누고 그 도 아래 주군, 현, 진을 설치했다. 물론 여기에 중앙 그 공무원들은 다 파견이 다 안 되고 이것은 조선시대에 가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유교교육이 진흥그랬죠. 그 국자감을 설치했다는 점 바로 또 얘기했던 국자감 정비 사항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국자감을 설치했다는 점. 자, 근데 이때 또 대외적으로 보면은 이제 거란이 그 침입을 했던 시대가 바로 성종이었어요. 그래서 거란은 소위 얘기해서 그 이 송나라와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 송나라가 이제 그 중국이 이제 송나라가 이제 통일된 그런 그 제국 그 왕국이죠. 송나라와 이제 그 어떠한 그 긴장 상태에서 송나라를 치기 전에 먼저 고려부터 뭐 좀 치자 뭐 이런 그 목적이었겠죠. 어찌됐든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의해서 송나라와 외교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 고려를 먼저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 침략할 때, 자, 1차 침입이죠. 바로 그 유명한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를 확배했다는 점. 이건 시험 문제 매우 잘 나오니까는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 복습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종 부분 다 정리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목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종. 벌써 7대까지 왔네, 그죠? 자, 목종은 우리 전시가를 만들었던 경정이죠. 경정이 이제 처음에 전시가를 만들었는데 이때 이제 좀 개정을 하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경종 때는 이 뭐랄까 뭐 관지 고화 인품을 고려해서 이제 그 전시가에 수조권을 줬다 그랬는데 이때는 관직만 고려했다. 그리고 전 현직 관리 모두에게 수조권을 지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현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종은 고려시대 8대 왕이죠. 자, 이때 이제 고려의 어떤 그 행정 체제인데요. 이때 5도 양계, 5도 양계로 정비를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방을 5개의 도로 나누고, 그죠? 그리고 동계, 북계로 해서 어떤 그 국경선 쪽에다가 이제 그 경계를 이렇게 딱 한 거죠. 그래서 5도에는 이제 안찰사 파견하고, 그리고 또 이 뭐랄까 동계 북계에는 이제 그 병마사가 이제 병마사를 갖다가 파견해 가지고서 이제 어떤 행정 그런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정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관제 정비를 보게 되니까는 도병마사가 설치됐다 그랬죠. 자, 도병마사 그러면은 고려의 아주 그 특수적 그러니까 고려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그 기관이죠. 그래서 도병마사 또 식목도감이라는 그런 그 중요한 기구가 있죠. 그래서 도병마사는 글자 그대로 국가의 매우 현안 문제를 갖다가 국방 문제를 갖다가 다루었던 그러한 기관이 바로 도병마사고요. 또 뭐 행정적인 것, 또 그 국가의 어떤 행사 모든 걸 주관하는 것은 식목도감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도병마사를 알게 되면은 식목도감까지도 같이 알면 좋겠죠. 자, 그리고 군사제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군사제도는 보통 고려는 2군 6위 이렇게 그 알고 계시면은 심플해요. 그래서 이제 성종 때 6위를 만들었는데 내려와서 현종 때 2군 6위로 완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종 때 또 중요한 이제 그 팩트가 있죠. 바로 이때 거란이 그 2차 침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강조의 정변이라는 게 일어났죠. 자, 강조 정변은 바로 그 앞전에 했던 왕, 그 목종을 그 패하고 이 강조가요. 강조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강조가 현종을 왕으로 즉위를 시키면서 이것을 거란에서 야 이거 왜 왕을 갖다가 너희들이 그 함부로 그걸 바꾸느냐. 그래서 그것을 구실로 삼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목종이 어머니, 그러니까 목종이 이제 나이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해서 어머니가 이제 많은 부분에 섭정 비슷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와 그죠? 또 그 천추태후인가요? 그래서 또 밑에 그 어떤 김치양이라는 그런 인물과 불륜 관계를 맺어서 그 둘 사이에 난 자식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것을 그 두려운 나머지 이 강조라는 장군한테 도움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강조에 의해서 그 패하게 되죠. 이제 왕에서 내려앉지요. 그러한 사건이 바로 강조의 정변이에요. 어쨌든 이런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거란의 2차 침략이 있었다. 여기에 양규라는 분이 이제 그 열심히 활약을 해서 거란의 제 2차 침략을 막아냈다.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거란의 3차 침략이 나오죠. 자, 거란의 3차 침략은 그 유명한 강감찬 장군이 나오죠. 다 알고 있는 기주대첩. 소위 여기서 그 뭐 살수대첩, 또 기주대첩, 뭐 한산도 대첩 해가지고 우리나라 3대 대첩으로 일컬고 있죠. 그래서 거란의 3차 침략은 바로 강감찬의 기주대첩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이것이 바로 고려 제8대 현종 때 일어났던 일이다 라는 점을 같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현공고법도 시행하고요. 또 면군 급고법, 좀 어렵네요 발음이, 그죠? 주현공고법. 즉 다시 해서 지방의 자제들도 과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거고, 또 80세 이상의 노부모를 이렇게 보유하고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소위 얘기해서 이제 뭐 외직 같은 거를 면제주고 뭐 이러한 제도가 바로 또 면군 급고법이라고 합니다. 발음 어렵네요. 자, 이것이 바로 현종 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대 덕정 때 볼까요? 자, 덕정 때는 이제 천리장성이 축조가 시작이 되죠. 자, 천리장성이라는 건 뭡니까? 거란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후 앞으로 또 침략이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는 이걸 대비하자. 대비하자. 그래서 압록강에서 동해안 도련포까지 천리장성 축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덕종 때 일이죠. 이러면서 정종 때 천리장성이 완성이 되죠. 자, 이때 이제 그 정종, 아까 얘기했던 그 3대 정종과 지금 10대 정종 같은 동명이죠. 한자는 다르게 제가 표기를 해드렸죠. 자, 정종 때 이제 천리장성이 완성이 됐고요. 이때 이제 광군이 조직이 됐죠. 자, 광군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종의 거란이 쳐들어올 거를 대비해서 만들었던 그런 군사 조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한 3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이제 모아놨죠. 뭐 광군사라고 했다가 다시 광군, 명칭이 조금 이제 변동이 있었지만 광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문종 시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종은 고려의 제 11대 왕이네요. 자, 문종 시대를 일컬어서 문벌 귀족 사회의 황금기라고 일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려 시대를 갖다가 초기에는 귀족 사회였다 이렇게 알고 있죠. 자, 이때는 소위 외척 세력, 그죠? 대표적인 뭐 경원이 씨, 이자겸 난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자겸 같은 그러한 외척 세력들이 정치적 실권을 향했던 그 시기가 바로 문종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정 전시가가 시행돼서 제5대 왕이죠. 경정이 실시했던 그 전시가 제도를 완성을 했다. 그래서 전시가 제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 건데, 결국은 처음에 시정 전시과, 그 다음에 개정 전시과, 그 다음에 경정 전시과, 경정 목종 문종으로 이어져서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또 사학 12도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학 12도는 뭐냐면은 글자 그대로 사학, 요즘 같으면 이제 이게 아주 유명한 학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 시대 때 과거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관악에서 이제 공부했던 사람들이 주로 이제 과거에 그 시험에 많이 이제 그 합격되고 그랬는데, 이때는 또 소위 그 관에서 그 이제 그 퇴직을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제 사학을 만든 그런 사람들이 매우 나오는데, 이런 특히 그 대표적인 사람이 최충원의 최충원이 만든 그런 그 구제학당이 매우 유명했어요. 그래서 최충원은 이제 사후에 문헌공도라는 그 시호를 또 받습니다. 자, 이때 이제 하여튼 사학시비도가 번창했다. 그리고 또 불교를 장려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문종 때였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예, 이제 제 15대 왕이죠. 고려 숙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종은 이제 서적포를 설치했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많은 관학 그 어떤 그 주장함이라든가 이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줬고, 그다음에 이제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그 소위 그 은병, 활구, 그러니까 화폐죠. 그것을 이제 만들었죠. 이때 당시 이제 고려 시대부터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화폐가 등장하게 되는 건, 화폐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동 통보, 사만 통보, 사만 중보 등 이런 철전들이 이때 당시에 주조가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숙종 때 있었던 일 보게 되면은 그 숙종은 이제 그 앞전의 왕, 그죠? 앞전에 그 문종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문종의 그 넷째 아들은 이제 대각국사 바로 의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그 자식 넷째 아들이 의천은 스님이 된 거죠. 소위 얘기해서요. 자, 의천은 그 형, 그 숙종의 지원을 받아서 국청사 주재가 돼서 이때 해동 천태종을 개창했다. 그리고 이때 교관 겸수라는 것을 이제 이제 부르짖었죠. 그래서 교종의 시각으로, 그죠? 선종을 갖다가 이제 통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종 통합 노력도 했던 인물이 바로 그 대각국사 의천, 바로 숙종 때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때 별무반이 창설되죠. 자, 여진족이 고려 그 국경선에서 많은 이제 이제 뭐랄까요, 괴로움을 줬죠. 근데 막상 그 여진족들하고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의외로 여진족이 이제 기마병으로 해서 번번이 패배를 하게 돼서 이때 당시에 뭐 문관 출신인 윤관의 건의로 그 별무반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윤관의 그 건의로 별무반이 창설됐다는 것. 그 별무반은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그래서 신기,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병, 보병, 그다음에 또 스님으로 이루어진 항마군, 이런 식으로 별무반이 창설됐다는 점, 이때가 바로 숙종 시기였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종. 자, 예종 때는 바로 앞서 얘기했던 그 숙종 때 만들어졌던 별무반을 갖다가 활성화시켜서 결국은 여진과 전쟁을 벌여서 여진을 정벌하죠. 그래서 여진을 정벌과 동시에 그 근방에 동북 구성을 축조를 합니다. 물론 1년도 안 돼서 여진족이 어떤 뭐 이제 앞으로는 덜 괴롭히겠다, 앞으로 조공 잘 받으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사유를 해서 결국은 동북 구성은 뭐 반환이 되죠. 기껏 힘들어서 이제 이겼는데 좀 아쉽죠. 자, 그리고 예종 때는 양현고를 설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의 그 장학재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자감 내에 그 칠제를 설치했다. 자, 칠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앞전에 얘기했었던 그 뭐 최충의 문헌공도, 즉 최충의 어떤 구제, 그런 학당, 구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위축된 관행을 갖다가 좀 되살리려고 했던 그런 어떤 실행이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그것을 만들었다, 그것을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17대에는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나오네요, 그죠? 이때 이제 그 금나라가 이제 있었죠. 그래서 금나라가 예전에는 고려한테 뭐랄까요, 조공을 바쳤던 그런 나라가 이제는 힘이 강성해져서 대등하니까 오히려 고려한테 사대를 요구하는 거죠. 도저히 고려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정치적 실권자인 이자겸이 그걸 받아들이죠. 즉 보수적으로 나라를 잡으면서 자기 이권을 찾겠다 이런 뜻인가요? 자, 이때 이자겸의 난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금나라 같은 이런 못된 나라를 갖다가 단번에 쳐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고려의 기계를 한껏 드높이자라고 이제 묘총의 서경촌도 운동도 바로 인종시대 때 발생이 됩니다. 자, 이자겸의 난과 묘총의 서경촌도 운동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삼국사기라는 그 역사책이 편찬이 되죠. 바로 김부식에 의해서 편찬이 됩니다. 현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18대 의종으로 갈까요? 자, 이때도 매우 중요한 일이 터지죠. 자, 무신정변이 터진 난. 무신정변은 1170년에 이제 발생이 됐는데 그동안 문관 우대, 그다음에 무관에 대한 천대가 누적적으로 쌓여와서 어떤 누적된 불만이 이때 그냥 표출된 거죠. 그러한 표출된 사건. 그것이 바로 무신정변이었다. 이때부터 왕은 실권이 완전히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무신들에 의한 그런 정권이 이제 지속이 되는 때가 바로 무신정변이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무신정변 의정을 폐하고 명종을 세워서 정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무신정권기에 이제 암울했던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조금은 이제 암울했다라기보다도 이제 무신들에 의해서 이제 고려가 이제 움직여지는 거죠. 자, 이때 보조국사 진울 들어보셨죠? 바로 그 앞전에 이야기했던 대각국사 의천과 대등한 그런 관계로 시험 문제에 많이 자주 출제되는 그러한 인물이죠. 보조국사 진울이 수선사를 결사해서 정의 쌍수, 도노 점수, 즉 이 진울은 선정을 또 이렇게 선정에 의해서 교종을 또 이렇게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펼쳤다라는 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명종 때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종 때는 어떻게 또 진행이 될까요? 쉽게 얘기해서 1170년대부터는 무신 정권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은 어떤 무신들의 어떤 불만된 불만이 누적이 돼서 문신들 다 쳐 죽이죠. 그러면서 정권 잡았죠. 쳐 죽였던 그 중요 인물들이 바로 이제 이방부터 시작해서 정중부, 경대성, 이민, 최충원 이런 식으로 이제 권력자가 이렇게 변경되는 거죠. 그죠? 최종적으로는 최충원이가 정권을 잡음으로써 최 씨의 무신 정권 60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또한 아울러 이 시기에는 이제 무신 정권이 정권을 잡았지만은 그동안 왕들이 뭐라 그럴까 정치를 제대로 잘못해서 이제 무신들이 정권을 잡아서 백성들 입장에서는 조금 나아질까 했지만은 웬걸 무신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오히려 더 헤쳐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봉기 같은 거 일어났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망소의 봉기, 소위 경주 공주 명학 소 그러면은 고려시대 때 향부곡 소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명학 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봉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전주에서는 관노의 봉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운문과 초전에서는 김삼위와 효심의 봉기가 일어났어요. 자, 이것은 연도별로 우리가 잘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시험 문제 볼 때 이런 무신 정권 기간에 이러한 봉기들이 일어난 것을 갖다가 순서대로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시험 문제가 제법 나옵니다. 해서 제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 신종 자체는 그렇게 알 필요는 없어요. 알 필요는 없지만은 이때 소위 만적이 난이 이제 이때 일어났다. 이때가 1198년도니까는 만적은 최충원의 이제 노비죠. 그래서 왕후장상 씨가 따로 있느냐. 그래서 우리도 비록 출신은 미미하지만은 이민 같은 그죠? 이민 그러면 이제 고려 무신 정권 때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죠. 천민 출신이거든요. 그 사람과 같이 우리도
그 인물 크게 될 수 있다라고 부르짖다가 그것이 사전에 비밀이 누설돼서 실패로 끝났던 사건이 바로 만적의 난입니다. 바로 신종 때 일어났던 사건이죠. 자, 이러다가 이제 고종으로 넘어오죠. 자, 고종으로 넘어올 때는 시기적으로 볼 때 원나라, 즉 몽골의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갖다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랬던 시기였죠. 자, 결국은 그 몽골이 이제 우리나라 고려를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바로 고종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뭐 이 몽골과 치열한 이제 전쟁을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뭐라 그럴까 28년 동안 이제 항쟁을 하게 되죠. 결국은 이제 이 몽골이 원나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결국은 이 고려를 갖다가 접수를 하죠. 그래서 원나라는 고종 말년에 소위 지금 북한 쪽이죠. 화주에 쌍성 총감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때가 고종 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원종, 고종이 이제 맏아들인데 이미 이제 원나라한테 항복을 해서, 그죠?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원나라의 속국이 된 거죠. 당연히 친몽 정책을 필 수밖에 없고, 강화도에 있다가 이제 계용으로 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때가 이제 원정 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점은 바로 강화도에 있던 최후, 그죠? 최충원부터 최후까지 내려오는 최씨 정권의 이제 마지막 정점이죠. 이때 이제 삼별초의 항쟁이 일어났다는 점. 그래서 이 삼별초의 그 항쟁이 1270년도부터 1273년, 그러니까 약 한 4년간 강화도, 진도, 제주도까지 내려가면서 철저하게 이제 항쟁을 했죠. 결국은 이제 패배로 진압이 됐죠. 자,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원나라의 속국이 됩니다. 원나라한테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항복을 한다는 그런 조건하에 원나라의 소위 부마국이 되는 거죠. 부마국이라는 것은 소위 사위라는 뜻이 부마. 이때부터는 뭡니까? 고려의 왕들은 원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원나라한테 충성을 다한다. 라서 왕 앞에 충자가 들어가는 거죠. 매우 이제 또 안타깝고 기억하기 싫은 그런 이제 시기가, 소위 원간섭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충렬왕 때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렬왕, 충선왕 이렇게 이제 충자 돌림을 해서 6명의 이제 왕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왕은 충선왕이에요. 자, 충선왕 그러면은 그냥 충렬왕의 아들이고 또 우리 한국사 최초의 또 혼혈왕이라 그랬죠. 당연히 이제 원나라 공주하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 사이에 나온 아들이 바로 충선왕이죠. 자, 이 충선왕은 상당히 시험 문제에도 제법 나오는 어떤 부분이 나올까요? 일단은 볼까요? 정방을 일시적으로 폐지했고요. 물론 이제 정방이라는 것은 소위 뭡니까요? 무신들의 정권을 잡고, 그죠? 어떤 최고 군사 그런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물론 공민왕 때 이제 정방은 완전 폐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한림원의 명칭을 사림원으로 변경했다. 자, 요것은 시험 문제에 좀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개혁의 중심 기구죠.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는 만권당을 설치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충선왕을 위에 보시게 되면은 26대인데 1298년도에 왕 있고, 그러다가 다시 또 1308년과 1313년 그 사이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왕으로 다시 또 컴백하게 되죠. 소위 심양왕, 상왕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왕을 시키고 안 시키고는 원나라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갖다가 반증하는 반증하는 그런 사례죠. 자, 만권당은 연경, 지금의 북경이죠. 그래서 충선왕이 이제 북경에 있었을 때 소위 학자들을 모아서 교류를 하게 했던 그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때 우리 고려시대 때 이재현이라는 인물을 갖다가 등용해서 이 원나라의 학자들과 많은 교류를 했다. 또 이재현은 또 사략이라는 것은 책을 또 저술했다.
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자, 그다음 충수광. 충수광은 그 시험 문제 자주는 안 나오지만은 그래도 가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충수광은 찰리 변이도감을 설치했다. 찰리 변이도감 참 이 발음이 좀 어렵대요, 그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 권문세족들이 막 드세게 이제 그죠? 정권을 장악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개혁을 좀 하려는 몸부림이 있었지만 워낙에 권문세족들이 원날에 기대서 그죠? 원날에 후원을 입은 권문세족들이 있어서 좀처럼 이 개혁이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결국은 실패했죠. 그게 충수광이고 이러면서 충양이 나오네요. 충양도 뭐 그렇게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제가 뭐 이제 충자 돌림이 있어서 집어놨어요. 그냥 매우 방탕한 임금, 얼마나 방탕했으면 원나라에서 그냥 뭐 왕을 시켰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뭐 다시 뭐 폐위가 됐나요? 그렇게 방탕한 왕, 그게 충혜왕이었다 그러네요. 자, 그다음에 충무광 가겠습니다. 뭐 충자 다 나오죠, 그죠? 그래서 충무광은 이제 정치도감을 설치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공민왕이 나옵니다. 자, 공민왕은 시험 문제 매우 잘 나오는 그런 인물이죠. 개혁군주죠. 고려 제31대 왕으로서 공민왕이 했던 그러한 이 개혁 정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공민왕이 이러한 개혁 정치를 했었던 그런 시대, 그때 배경 보게 되면은 이때 당시에는 물론 이제 원나라가 이제 힘이 이제 매우 쇠약해지고 이제 명나라가 이제 뜨는 별에서 지는 별로 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 정치가 또 가능했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동안 원나라 때 권문 세력들이 워낙에 기고만장할 정도로 성장했고요. 그럼으로써 사회 모순은 매우 심화됐고 또 또 시기에 이렇게 썩을 부정부패가 심했던 이런 권문 세력의 든든한 그런 후원자였던 그런 원나라가 이제는 뭐예요? 쇠퇴하면서 이제 명나라하고 이제 교체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공민왕은 반원 자주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러면서 그동안 권문세족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소위 기황후 들어보셨죠? 원나라의 황녀죠. 그 오빠인 기철을 비롯해서 친원 세력들을 갖다가 숙청을 하고 그 다음에 소위 식민지 기관이었던 정동행성 이무서를 폐지시키고 그리고 그동안 이 원나라에서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고쳐졌던 그런 관제를 갖다가 고려꼴로 다시 복구를 시키고 또 몽골 풍속들을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다 그랬죠. 거기도 공격해서 천령 이북의 땅까지 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정방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전민변정도감. 자, 전민변정도감 그러면 뭡니까? 신돈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때 공민왕의 개혁을 갖다가 이제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떠한 이 개혁을 갖다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사람들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개혁을 하려고 해도 그 실무자가 다 개혁의 대상자인데 누굴 뽑습니까? 그죠? 자, 이때 어떤 개혁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을 뽑은 게 바로 신돈이에요. 승려죠. 결국은 신돈이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해서 백성들로부터 많은 지지도 받았지만은 결국은 워낙에 이 개혁 세력들이 기존에 있던 그죠? 기득권 세력들이 워낙에 완강히 버티죠. 결국은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신돈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 공민왕마저도 결국은 시해를 당하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공민왕은 사실은 부인이 노국공주죠. 그래서 난산 아이를 다가 이제 젊은 애에 죽어서 이때부터 공민왕이 이제 정치를 팽개쳤다 그러네요. 결국은 공민왕은 시해를 당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실천했던 그런 개혁이 중단이 되고 맙니다. 자, 이제 막판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공민왕 반드시 꼭 아셔야 돼요. 네, 이제 공민왕이 이제 시해가 됐지요. 그러면서 제32대 이제 우왕이 이제 어린 나이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입니다. 이 위화도 회군은 그 명나라의 그 무리한 그 요구와 그죠? 그런 것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거 최영 장군의 어떤 강력한 그 저항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원나라는 쇠퇴해서 이제 물러가고 단지 명나라가 이제 결국은 중국을 명나라에 의해서 중국이 이제 다시 새롭게 되는데 명나라에서 많은 것을 이제 그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 우왕과 최영 장군의 명에 의해서 이성계가 요동 정보를 나가게 되는데 이때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회군해서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해 버립니다. 이때가 바로 우왕 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창왕. 자, 창왕은 우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창왕을 집어넣은 것은 뭐냐면은 그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잡은 그런 이성계에 의해서 이제는 그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희생당한 그런 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죽음을 당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 공양왕이 나오죠. 자, 공양왕은 고려의 이제 마지막 왕이죠. 결국은 그 이성계에게 왕위를 내주고 고려를 마지막으로 이제 장식한 그런 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는 그 후삼국 통일 이후에 태조 왕건부터 1392년 멸망할 때까지 약 475년간의 그 왕조를 지속했던 그러한 나라이죠. 자, 오늘 우리가 그 고려 시대의 태조 왕건을 비롯해서 이 공양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그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왕은 태조 왕건, 그리고 광종, 그리고 성종, 공민왕. 자, 이 네 명의 왕들에 대한 그 어떤 그 업적 이런 거는 반드시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고려 시대에 있었던 어떤 그 대표적인 그 역사적인 사건, 중요한 사건들은 그 왕과 잘 연결해서 정리를 하시면은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